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중대 전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반격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한낮 도심 곳곳에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다른 한쪽에선 공습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현지 시간 28일 이란을 상대로 한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מבצע שאגת הארי. מטרת המבצע, לשים קץ לאיום ממשטר האייתולות באיראן.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할리 아메네이의 집무실 인근에서도 폭발이 발생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란 측은 하메네이가 현재 수도 테헤란이 아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국과 이스라엘 합동 작전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곧바로 공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Our objective is to defend the American people by eliminating imminent threats from the Iranian regime. That this terrorist regime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I'll say it again. They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수개월간 준비해왔으며 초기 단계에는 나흘가량 이어질 수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이스라엘에 드론과 미사일로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 충돌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주 이스라엘과 주 이란 한국대사관도 긴급 안전 공지를 내리고 체류 국민들에게 신변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상황을 보고받고 이란과 인근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이란의 공격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 협상 과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협상 내막을 보니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겠다고 이란이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란 밖으로 완전히 반출하라고 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세 번째 핵 협상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란이 핵 협상에 미온적으로 나선다며 이란의 작년과 같이 군사력을 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y always want 20%, 30%. They want it for civilian, for civil. I think it's uncivil. So I'm not happy with it now. 트럼프는 협상단에 시간을 더 주겠다고 냈지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 포기가 미국이 바라는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후 이란이 중재국 오만을 통해 보유 중인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면 어떻겠느냐고 미국 측에 제안했던 게 알려졌습니다. Achievement, I believe, is the agreement that Iran will never ever have a nuclear material that will create a bomb. 핵무기급의 우라늄 농도를 최대한 낮추고 연료로 바꿔서 이란이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영토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란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 300kg 가량을 비축 중입니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도 이란 핵시설들은 트럼프 정부 주장과 달리 결정적으로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은 핵 협상을 개시한 후로도 미국이 양면 전략을 편다며 줄곧 불신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So we cannot forget that once we negotiating with the US and then they decided to attack us. If God forbid the US decides to attack us, then their bases in the region would be a legitimate target. 핵 협상을 둘러싼 양측의 주도권 겨루기는 결국 8개월 만에 재충돌로 이어졌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재판 소원법은 다음 달 공포되는 대로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절차나 소송 비용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한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공포일로부터 한 달 안에 확정 판결을 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도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재판 취소 뒤 재심을 하는 건지 어느 심급에서 재판이 이뤄질지 정해진 게 없다며 입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한 부장판사는 재판 소원 청구권과 비슷한 쟁점의 사건을 맡은 경우에는 헌재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사법 체계가 치밀하지 않을 때 일선 법원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기존 소송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의 소송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만큼 헌재 인력과 예산 문제도 관건입니다. 헌재 역시 지난달 도입 초기에는 심판 사건 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헌법 심판을 받으려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헌재 내 국선 대리인은 80여 명에 불과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지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국선 대리인 규모로도 충분히 사건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0년 만에 사법제도 개편, 국민 기본권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되레 혼란을 낳는 역설적 상황을 막으려면 절차적 공백을 메울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하던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건 관련해서 이 코인을 빼돌린 코인업체 운영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런 허술한 자산 관리는 경찰뿐이 아니었습니다. 국세청이 보도자료에 비밀번호를 노출했다가 수십억 원이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강남경찰서가 보관하던 비트코인 20억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코인업체 운영자 40대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업체 대표인 40대 남성과 실질적 운영자인 이 씨를 해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제 저녁 이 씨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업체 대표는 경영난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운영자 이 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동안 이 씨는 제3의 인물인 해커 정모 씨가 코인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피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비트코인 이동 내역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JTBC는 강남경찰서가 지난 2021년 이미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를 외부 콜드월렛에 잘못 보관하다 4년 만에 도난 사실을 인지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코인을 확보하고도 경찰 전용 지갑이 아닌 업체 소유의 지갑에 그대로 뒀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지갑 복구용 비밀번호인 니모니 코드만 있으면 코인을 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니모니 코드는 코인 지갑마다 실물 저장 장치를 잃어버려도 복구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국가기관의 허술한 코인 관리는 국세청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코인 지갑 압류를 홍보하며 보도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니모니 코드를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한 겁니다. 사진이 공개되고 불과 몇 시간 뒤 지갑에 있던 69억 원 상당의 코인이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어제 쿠팡의 실적 발표에서는 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실적에 직접적인 충격을 줬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쿠팡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도 피해자란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 한 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어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정보 유출 사태 석 달 만에 투자자 실적 발표 자리를 빌어 공식 석상에서 처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넘겨받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이번 사태 개요를 언급하며 쿠팡도 피해자란 취지의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The recent incident was not caused by a systemic failure of security measures. This was a crime committed by a former employee against Coupang and against our customers. 하지만 고도의 해킹도 아닌 내부자 출신의 공격에 손쉽게 무너지는 보안 시스템을 방치한 건 쿠팡 측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힙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쿠팡 용의자는 재직 시 PC에 저장해둔 인증서명키가 퇴사 뒤에도 폐기되지 않자 전자출입증을 찍어내며 회원들 계정 정보를 드나들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능화된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추가 유출 사실이 밝혀진 대만 고객 20만여 명 개인정보 DB도 이 키를 통해 뚫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만과 한국 쿠팡은 같은 소스 코드, 즉 설계도를 사용하는 플랫폼을 쓰는데 출입증을 생성하는 핵심 키를 나라별로 분리하는 시스템조차 갖춰두지 않은 겁니다. 어제 실적 발표에서 쿠팡은 대만 사업이 중요한 성장축이 될 거로 기대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은 사고 대응 논란이 반복된다면 대만 시장에서도 고객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